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문재인 케어의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10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 63%로 머물러 있어요. 병원비가 한 100만 원 나오면 63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내주고 37만 원은 이제 자부담으로 있는데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보험되는 게 3,800개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정책은 3,800개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늘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과 국민과 정부와 전쟁이 쫓고 쫓기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보험이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사보험을 자꾸만 드는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돈과 실제 병원비하고 차이가 나니까 실손보험을 들고 국민들은 실제 부담은 점점 늘어나는데 보험 혜택은 10년 동안 머물러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린 정책이 현재 비급여로 비보험으로 되어 있는 3,800개를 전체를 다 보험으로 넣겠다. 대표적으로 MRI 같은 거 그리고 특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선택진료 그리고 1인실에서 3인실까지 이른바 이제 상급 병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보험으로 되어 있던 게 보험으로 들어오고요. 1인실도 본인 부담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90%까지 본인 부담이 있을 뿐이지 1인실도 됩니다. 그러나 병의 종류에 따라서 1인실을 갈 수밖에 없는 격리 환자 같은 경우는 실제 보험에서 다 커버를 해주는 거죠. 네. 특히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무척 중요한데 간병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현재 전국에 2만 3천 병동 정도만 보험 혜택을 받는데 이게 한 10만 병동까지 확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현재도.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너무 높기 때문에 개인 부담 상한액을 1분위 같은 경우는 120에서 80만 원. 그래서 5분위까지 개인 부담 상한액을 확 낮춰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라고 해서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40% 정도까지 병원비를 내면 재난적 의료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재난적 의료 상황에 있는 가구를 최소화시키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거나 혹은 돈 때문에 가산이 탕진되는 네. 이런 상황을 없애도록 하겠다. 정리를 너무 좀 깔끔하게 하시네요. 학원 강사. 또 어떤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추산하기로는 지금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평균 50만 4천 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시스템이 완비가 되게 되면 41만 6천 원으로 말하자면 한 10만 원 가까이 이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중증 치매 환자가 네. 1,600만 원을 냈던 환자가 이 시스템이 도입하게 되면 이제 150만 원만 내면 되고요. 어린이 폐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어린이 폐렴 환자 같은 경우에 열흘 동안 입원하는 비용이 130만 원이었는데 이제 이게 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를 많은 분이 하는데 임플란트 몇 개 하게 되면 차 한 대 값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개당 이제 60만 원 정도로 이제 대폭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틀니와 임플란트 이 모든 것도 국가가 이제 해준다는 거죠. 임플란트와 틀니의 간접 관계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간접 관계자. 그 틀니와 임플란트를 하시잖아요. 예. 이해관계가 좀 달려있네요. 어르신들 건강이 달라져요. 네, 그렇죠. 씹으시스. 음식 섭취가 달라지면서 건강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건 네. 좀 중요한 문제기도 하죠. 이거 간접 광고 아니에요? 뭐라는 게 아니잖아. 네. 그 비교를 좀 해봤는데 요즘 일본에 가면 말이죠. 그 장인어른이 또 그 병석에 누워 계시거든요. 네. 왔더니 또 우리 역시 어머니가 누워 그래가지고 계시고.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겠네요. 거기는 이제 지급해 주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거기 독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84%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만 조금만 내면 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이번 정부의 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지속 가능성의 문제잖아요. 고령화가 됩니다. 근데 제가 딱 병원에 딱 가면 제가 느끼거든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국가가 끌어안는 게 있고 개인한테 좀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한테 맡기게 되면 가게가 이제 파산이 돼버려요. 왜냐? 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간병인을 되는데 하루에 간병비가 7만 원에서 8만 원이에요. 뭐 한 달에 간병비만 200 몇십만 원인데 이게 보통 사람 그냥 월급이잖아요. 예. 이런 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안 해줄 경우 가게가 이제 파산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가 서구의 선진국가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죠. 일본도 그거 일본이 지금 굉장히 이제 제가 있을 때도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하루 일과로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뭐 정형외과 그렇긴 한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 친구들 일본 친구들한테 이렇게 들은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높죠. 그리고 저도 일본에서 경험한 거고 지금 일본 친구들한테도 그러는데 너무 이제 의료의 커버리지가 높으니까 의사들이 굉장히 수동적인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도 낫지도 않고 사실은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거기도 굉장히 풀커버를 가깝게 하고 영국도 그러는데 제가 영국 의료 현장도 옛날에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HS. 정말 문제가 심한 게 수술을 하려면은 몇 달씩 아니, 기다려요. 몇 년씩 기다리게 돼요. 그동안에 어떻게 되겠냐고요. 싱가포르에서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급하니까. 그러니까 민간으로 네. 민간 병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의료 시스템이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 서비스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국가 이수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열심히 버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팔 부러져서 수술하면은 날짜가 한 달, 두 달, 1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다 프랑스로 넘어가는 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누가 맹장염 수술 한번 했더니요 3만 달러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치과 이런 것은 한국 들어와서 한국 들어오죠. 합니다. 아니 암 걸려도 들어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자기가 어느 직장을 택할 때 그 직장에서 보험을 커버리지 보험을 어디까지 커버해주는 그게 있느냐 그것도 서로 그 거래에 중요한 딜에 그렇죠. 중요한 요건이 계약 되는 거예요. 조건이구나. 그 정도로 힘든데 우리나라는 정말 의료보험에 관한 좋은 나라입니다. 이거. 예, 독일에서는 감기 걸려 가잖아요. 그럼 약 안 줘요. 앓으라 그래요, 그냥. 맞아요. 지금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감기 걸렸다. 그럼 우리가 감기로 내과를 가면은 보통 6천 원 내고 병원에서 그다음에 약국에 가서 한 4천 원, 5천 원 내잖아요. 싱가포르에서는 그 모든 거를 풀 커버를 개인이 해야 돼요. 왜냐면 감기 같이 좀 약한 병, 가벼운 거는 뭐 2, 3만 원 당신 또 국가가 책임져라. 지원 안 하고 당신이 해라. 네. 그 대신에 뭐 4대 중증이라든가 뭐 암이라든가 아주 그런 중병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험료를 아주 그냥 화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저는 돈 이런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희귀 질환에 관련된 약. 방금 독일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병을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좋아하죠. 많이 가죠. 주사를 놔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OECD 평균이 그렇다면 1년에 한 개인이 6.8회를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14.9회를 가요. 아니,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면 억울해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런 점도 있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건강을 잘하니까 오래 살아. 우리나라 사실 그 수명이요. 평균 기대 수명이 우리가 82세가 넘습니다. OECD 평균 한 80세 정도밖에 안 돼요. OECD 가운데서 가장 건강 관리를 잘하는 나라 우리가 순위 5번째입니다. 그래요? 북구라파하고 같아요. 우리나라가 5위예요. 좋은 거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건강에 관한 한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명이 연장된 이유 중에 하나 이렇게 따진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내시경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다 해줍니다. 저도 이번에 최근 했어요. 미국에서 내시경 하려면요 2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참 좋아요. 저도 당장 MRI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어머님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혹여나 또 우리 집안에서 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좋은데 그러면 돈은 무슨 돈으로 이게 걱정이 돼요. 특히 이제 이번에 고려를 안 했던 것 가운데 제가 우려되는 게 급격한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에 고령 사회가 됩니다. 고령 사회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 14% 이상 그리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65세 이상이 되는데 이 고령화 되다 보면은 의료 서비스를 받겠다는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요. 네. 그럴 경우에도 과연 현재의 계산법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돼요. 일단 5년간 들어가는 예산을 문재인 케어에서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냐면 30조 6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조 6천억인데요. 현재 건보 적립금이 한 20조쯤 됩니다. 그중에서 10조를 쓰고 네. 지난 10년간 보험료 인상분이 3.2%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3.2%를 올리게 되면 5년간 14조가 거칩니다. 네.
그러면 24조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수입이 50조 4천억쯤 되는데 네. 이 50조 4천억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네. 매년 국가 재정에서 이거의 20%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20%를 준 게 아니고 15%만 줘갖고 7조 5천억쯤 줬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17%로 올리겠다. 그럼 1조씩이 더 늘어나서 5년이면 5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10조, 14조, 5조 해갖고 29조가 일단 확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30조 6천억에는 얼추 맞는데 이제 보험료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갖고 임대 수익, 그다음에 금융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 범위와 구간을 넓히면 네. 여유 저수지는 언제든지 있다. 현재 누적금 20조의 절반을 뭐 10조를 쓴다고 하는데 3년 뒤에는 누적금이 오히려 적자 20조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9조입니다. 현재 안대로라면 앞으로 5년 동안 그렇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의료보험 수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참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사실 세금 문제는 맞물리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보험 그 보험료율이 6.12%입니다. 6.12%인데 자꾸 우리가 OECD에서는 뭐 우리 그 비급여 비율이 뭐 낮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뭐 많은 혜택을 못 받는다 하는데 거긴 더 많이 내요. 많이 내죠. 독일 같은 경우가 보험료율이 15.5%예요. 우리 거의 2배 반이에요. 프랑스가 13.6%. 일본만 하도 10%예요. 우리보다 보험료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혜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을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이 돈으로 다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의 의료 수요보다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커버하겠다 이러면 의료 수요가 폭증합니다. MRI 안 찍던 사람도 나 머리 좀 아파 이러면은 무조건 가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의료 소비자들이 굉장히 정직한가? 그렇지 않아요. 1년 365일 병원에서 매일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한 1000번을 병원을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병원을 하루에 3군데를 갔다는 얘기고 5000번 간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료 쇼핑 또는 의사 장복이라고 우리가 요새 속된 말로도 하는데 그게 아주 폭증할 그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제 부끄러운 현실인데 처음에 이제 의료보험이 도입됐을 때 의사들이 이 세금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의사들 자체가 의료보험의 수가를 굉장히 낮춰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내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때 그 의료 수가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2배가 오른 정도가 아니라 3배가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현실화하자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형 병원도 적자겠지만 동네 병원은 굉장히 심각한 적재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은 병원에서 원가의 70%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럼 뭐냐면 이제 그 70%는 내가 낸 돈과 의료보험 공단에서 준 돈 포함해서 70%인데 나머지 30%를 뭘로 메꿔하느냐? 비급여였던 뭐 MRA 실험, 그러니까 그렇죠. 과도한 좀 그런 그 해왔었죠. 그걸로 메꿔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급여가 됐을 경우 병원들 굉장히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이걸 시뮬레이션으로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책 입안한 교수하고 한 이틀 동안 만나고 쭉 이제 토론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대 중증 질환이 의료보험으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의료 쇼핑이 늘어나지 않았다. 통계상으로는. 네. 동네 병원에 갈 사람이 대형 병원을 가는 순간 본인 부담률이 늘어납니다. 이번에 요율 계산에서. 그러니까 굳이 내가 내 비용이 늘어나면서 대형 병원으로 안 가는 상황이 되고 예. 통계는 이렇습니다. 87% 원가의 87%를 건강보험이 커버하고 있다. 근데 수술, 처치, 진찰, 입원 이런 거에서 수가가 낮은데 영상의학과나 진단검사 이런 데 또 120%쯤 나옵니다. 보험이면서도. 여기서 일부 커버가 되고 이 21조 쓰면서 비급여에서 100% 커버해주고 남은 부분은 이제 여기다 넣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고정적인 정책에 이번에 발표한 이렇게 정부에서 아주 시뮬레이션을 무척 정교하게 한 거예요 이번에. 네. 그럼 의사협회에서 여기 두 분이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분들은 자기 돈 어떻게 쪼개먹는지 이거에만 많이 관심가 있어요. 뭐 입장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 생계인데. 아니 그런데 그래서 정부에서 설명을 하면 반박을 잘 못합니다. 그럼 실손보험은 필요 없게 되는 거냐?
궁금하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가구당 보통 월 10만 6천 원을 따로 또 보험을 또 드는 겁니다. 많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고민이 많죠. 지금 국가에서 카바 해준다라고 하니까 이게 겹쳐지는 거잖아요. 네. 이거 카바를 안 해줬기 때문에 여기다 내가 따로 돈을 냈는데 이걸 계속 이걸 들어야 되나 깨야 되나 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전체를 다 커버한다라기보다도 60%에서 70%, 10%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게 5년에 걸쳐서 조금씩 올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실손보험을 갖다 다 해지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손보험 회사도 이제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급여 부분이 대폭 줄어들면 자기들 손해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들 돈 내줘야 될 영역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품 자체를 다양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제처럼 앉아서 돈 벌던 이제 시대는 끝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니에요? 발등 그렇죠. 불 떨어졌죠. 아니 그렇죠.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외교 안보 집중 토론을 제안하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보다는 모든 옵션은 언더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전쟁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하자는 얘기잖아요, 결국. 전쟁을 불사한다기보다는 그러면요, 이거 이제 방송 나갈 건데 분명하게 얘기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집권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래야지 야당이죠. 국제 공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공조.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십니다. 아니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3,800개가 일거의 급여로 넘어가지 않아요. 예비 급여가 또 있어요. 네. 가성비 떨어지는 진로. 그렇죠. 예비 급여는 투여하는 금액 대비 효과가 불분명한 거는 예비 급여로 잡아놓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립선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지. 예, 전립선 로봇 수술은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손떨림 이런 걸 방지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의사가 하면 예를 들어 한 200만 원 듭니다. 근데 로봇으로 하게 되면 1,500만 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복강경 좀 불안하니까 로봇으로 할래? 이건 예비 급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한 90%쯤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강경을 의사한테 받겠다? 그럼 본인 부담이 10%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요 예비 급여를 두면서 이 급여 항목은 급여로 갈 건지 계속 예비 급여로 잡아둘 건지 비급여로 갈 건지 이런 과정이 있기 네. 때문에 내가 아프다. 무조건 병원 가는 게 아니고 내 아픈 항목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예비급여인지 이걸 따져보고 가야 되는 거죠. 한편 문재인 케어 적용 대상에서 탈락한 탈모인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탈모 치료는 미용 목적이 크다고 분류한 정부의 기준이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해줘야 된다 봅니다. 근데 현재도 뭐 원형 탈모, 뭐 약물 중독에 의한 탈모 이런 것은 사실 해줘요. 그런데 이제 뭐 원형 탈모가 아니라 유전적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려서부터 빠진다 이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심하겠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라식 수술 같은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이제 여기서 기준을 자기의 자율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 변화가 생겨서 몸에 불편함을 준다. 나 이것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정말 생명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어떤 우선순위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탈모는 물론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라섹 수술도 지원해줘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안경 쓴다고 해갖고 직장 취직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왕창 받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단순 피로 이걸로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해줘야죠. 그럼 권태 이것도 해줘야죠.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 다 해줘야 돼요. 발기부전은 왜냐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수술을 가져야 되는. 정말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물론 다 해주면 좋지만은 정말 급한 것이 뭐고 위중한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회적인 그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이제 문재인 케어에서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 그것도 좋지만 개인의 책임도 건강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몇몇 나라에서는 이 심장 질환이라든가 이런 데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운동을 하는 거를 권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지 의료보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연이라든가 금주라든가 자기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도 강조를 하고 또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방 교육 맞습니다.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특검, 그런 거는 이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건강은 국가도 책임져줘야 되지만 본인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납세의 의무, 그다음에 국방의 의무 이런 게 건강하지 않으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먼저 지키겠다라고 하는 네. 것이 문재인 케어의 철학적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간의 여야 협치 성적표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국회 한편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내부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사도 나는 아직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더만. 그러게. 거예요. 어머나. 지난번에 이혜훈 대표 나왔을 때는 안 그러던데만. 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현 대표 뭘 그러니까 거기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아, 예. 네. 이렇게 오늘 조명 더 달았네. 왜 이렇게 밝죠? 자, 오늘 의정 활동 외에도 각종 분야의 특별 활동까지 아이돌 스케줄 못지 않으시죠? 특히 요즘엔 정책 스나이퍼로 각을 세우고 계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자리 배치를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어떻게 좀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공도선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정봉주 전 의원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난번에. 나중에 그러면 팩트를 확인해 봐야 어떻게 뭐 될것 같아요. 3.1절 특사 이런 거 있으면 반대하시겠네. 뭐 제가 이제 야당된 입장에서 뭘 반대하겠어요. 저 전 작가님하고 통화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저 경원이에요. 이 통화가 너무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 경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의원이냐고. 그래서 참 반가웠어요. 아니 모든 사람한테 그래요. 그렇게 다정하게 해요. 그게 또 나경원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고 좋은 점이죠 아주. 현역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우리 외부자들에서 처음으로 모시는 분이십니다. 빨간 전화로 먼저 우리가 만난 이후에 이렇게 빨리 출연에 응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걸 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요새 그러더라고요. 뭐 얘기해봤자 남는 거 없는 때라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사선 중진이고 또 자유한국당에 지금 현재로 보면 참 속도 상할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거기에 충분한 사죄를 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그 질의멸렬 이게 보수 지지자들한테는 가슴 아픈 일인데 나 의원은 이제 한때 이제 반기문 총장도 한번 모셔서 해보자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탈당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유한국당 저도 속상해요. 저도 속상합니다.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한데요. 사실은 작년에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이 났을 때 저는 우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법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헌법과 법치가 정말 깡그리 무시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우파 정당이라면 마땅히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탈당 논의는 사실은 그분들 빼놓고 전부 나가서 한번 창당을 해보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논의를 해보니까 한 20명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창당을 위한 탈당이 아니라 그거는 분당을 위한 탈당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50명까지는 더 사람을 모아보자라는 거 하고 탈당을 하게 되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문 열고 탈당을 선언합니다 하는 바람에 저도 놀랬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이제 바른정당에 대해서 결국은 유승민 의원 당 아닌가 이렇게 많이 분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너무 좀 예상이 돼서 제가 합류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기문 총장 부분은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안보가 어려워질 것도 예상이 되고 또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을 앞두고는 우파의 가치가 조금 더 나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우파 정당이 다시 재집권하는 것을 좀
고민해봤고요. 그 당시 그래도 반기문 총장이 제일 그래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분이라도 어떻게 좀 빨리 모시고 또 우리 정당도 좀 뭐 다시 또 반성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시간 벌어지시네. 아니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그랬는데 생각은 변함없어요. 근데 뭐 그 양반은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제 반 총장께서 정말 뭐 그냥 그만두시는 바람에 전철 타서 그래. 저도 상당히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좀 예. 솔직히 이렇게 토론 이건 예능 프로 아니잖아요. 외부자들은 예능이에요. 예능 프로예요. 제가 그렇게 제가 생각해요.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저 정말 네. 정말 아니, 진짜 솔직히 말씀해 처음이에요.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질문 좀 할게요. 홍준표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얘기를 슬쩍 꺼내셨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은 그 친박이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대표에 오르신 분인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혁신을 했다라는 뭐 모양새를 좀 내기 위해서 그냥 던진 말인지 정말로 과거를 반성하기를 거부하는 세력과 선을 분명히 긋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저희가 이제 좀 적당한 시점에 네.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지금은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말을 아끼고 있고 제가 당에서 편하지가 않아요. 제가 당에서 편하지 질문에 않아요. 답변하면서 하나만 더 붙이면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하면서 일단 당 대표를 선정하는 그 선출하는데 홍준표 대표를 선출했다? 그럼 망하는 거 아닌가요? 자, 뭐 편안하게 답변하고 싶은 답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홍준표 대표 말씀도 사실은 대선 때 입장 다르고 또 지금 오셔서 또 하시는 입장 다르고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왜 걱정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느냐. 뭐 이런 비판들 하실 수 있는데 당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 이런 거 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지금 이제 확실히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결정은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였고요. 만약에 거기서 소위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그때는 저희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당이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감자밭은 안 가셨죠? 감자밭이요? 안 갔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왠지 외부자들과의 예측 불허 케미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84% 지지율로 국정운영 평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죠. 대통령 떨리지 않으십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좀 눈에 띄는 뭐 정책 발언이나 이런 거 하나. 야당의 입장이라서 그런지 안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놓이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부분이죠? 사실 내용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경축사부터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 80% 이상의 지지를 받지만 한켠으로 불안해하는 것이 안보 문제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앞으로 뭐 먹고 살 건데 하는 경제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지금 없지 않느냐. 뭐 적폐청산이라든지 계속 이런 이야기에 좀 더 집중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미래의 비전 제시가 좀 부족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야당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갖고 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선거 이전에 보면 무척 불안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 보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또 대단히 안정감을 주고 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그 비판하는 분들까지 견해를 들어서
조금 더 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북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 또 하나는 이제 물길을 돌렸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 5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이제 내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좀 사사로운 쪽으로 흘러서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일은 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은 이미 5년 동안 한번 성공과 실패를 같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를 좀 믿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확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많이 더 신뢰를 느끼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외적으로 많은 이슈들 때문이죠. 지난 3개월이 유독 짧게 느껴진 건 저뿐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100일, 내부자인 나경원 의원과 우리 외부자들 과연 어떻게 느끼셨는지 뭐 점수와 함께 한 줄 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으로요. 신 교수님. 100점 만점으로 네. 저는 90점 드리겠습니다. 후하시네요. 5점을 깎았는데 첫 번째 5점 사드 문제, 임시 배치.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인사 문제 중에서 딴 건 다 용서가 되는데 그 박기영 씨 쓴 거 있잖아요. 난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한 줄 평을 하신다면? 그래서 생각보다 준비된 정부. 혹시 교수님이세요. 점수 주는 것도 이유가 정확히 있잖아요. 안녕원 원장님. 지금 지지율이 한 80% 전후하죠? 지지율에 맞는 점수 드리겠습니다. 한 80점 정도. 그리고 총평? 네, 한 줄. 다 좋아. 그런데 돈은? 역시 기자. 다 좋다 이거예요. 자, 봉도사님. 예. 저는 95점. 95점. 5점 깎은 이유는 인사 시스템에 지금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결정을 하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그래서 이제 한 5점 깎았고. 네. 자, 한 줄 평. 이게 나라였다. 인사 문제에 관해 가지고 기준을 보고 싶으려면 정의당을 보세요. 정의당까지 반대하면 낙마예요. 그건. 끊임없으세요. 자, 나경원 의원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얘기는 안 해요. 네. 아이고. 전용 패싱이야. 이게 큰 문제야. 마지막에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미 저 들렸어. 이미자예요. 이미 들렸어. 수습 불가능해. 이미자예요. 오늘 방송 끝났다. 전효옥 작가님. 저는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자연분만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제왕절개로 낳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제왕절개로 정말 수술 끝에 난산한 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100일을 맞았으니까 저는 일단 점수를 저는 네. 후하게 주고 싶어요. 90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의 딱 글자로 얘기하면 감성 충만 정부다. 그러니까 이성도 충만시키시라. 감성 충만. 충만 정부. 그래야지 성공할 거예요. 이성을 더 성공하려면 불어넣어야지. 이렇게 이성에 관심이 있어야 돼. 아재 개그 감지 야. 들어야 된다니까. 국회에서. 자, 나경원 의원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점수는요? 점수보다는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는 우리가 아마추어 정부라고 막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프로가 돼서 돌아왔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 줄 평을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안영환 의원하고 비슷한 건데요. 욜로 정부다. You only We live live once. once. 그러니까 이거 5년 동안에 돈 다 쓰고 5년 동안에 인심 다 쓰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데 하는 걱정이 슬슬 네. 들기 시작한다. 자, 다들 문재인 정부의 소통만큼은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정부와 100일을 함께 달려온 여러분의 교감 점수는 얼마나 될지 다짜고짜 남임씨 마음대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습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마가 길었습니다. 전효옥 작가께서 장마 철에 제일 싫어하는 것은 1번 우산, 2번 우비. 정답. 정답은? 우비. 아, 그래요? 그냥 모르시나? 아니 제가 싫어하는 거는 아, 지금 무슨 제가 얘기하시는 싫어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싫어하는 건 우비가 아니라 다들 쓰고 있는데 끝까지 혼자 안 쓰고 전유옥이 한번 완전히 썩는다고. 우비 쓰는 거를 보겠다는 그 오기와 오만 그게 싫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정답은 답을 그게 얘기하는- 아니에요. 맞아요. 틀렸어요. 자, 이제부터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청와대 공식 퍼스트 도
예, 개가 2마리가 있습니다. 각각 이름은 뭘까요? 아니 고양이를 물어야지. 내가 왜 개 이름까지 알고 있어야 돼? 아니야, 나는 그거 관심이 기사 없거든요. 엄청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난다. 퍼스트. 고양이. 아, 토리하고 토리. 찡찡이. 아, 토리하고 찡찡이. 찡찡이. 찡찡 고양이. 찡찡이 고양이. 찡찡이 고양이. 찡찡이는 고양이에요. 토리? 자, 토리는 맞고요. 네. 아, 하나 더. 자, 나머지 맞추신 분이 정답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분명 기사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토리와 전 몰라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 안 나는 거 계속 생각 안 나.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뭐 나오죠? 신발장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와? 현관문 열고 나면 신발장 나오고. 한옥집. 마루. 아, 개돌? 마루. 아닌데. 정답. 마루? 정답. 정답. 정답은요? 마루. 정답입니다. 이 팍파지네. 너무 마음에 드는 진행자세요. 이렇게 공정할 수가 있나? 이게 이제 바로 적폐라는 거예요. 뭐 처음 해보세요? 아니 그래도 손님 대접은 해줘야죠. 그게 왜들 그래요 정답으로 진짜. 있어요. 정답이 당연히 있었어. 이렇게 해줘야지. 안 들렸어요, 안 들려요. 너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때 읽고 추천한 책의 제목은 정답. 정답. 명견말리. 정답입니다. 우리 정답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도록 해. 이거 너무 쉬워. 난 파리 김주영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한미 정상회담 첫 만남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맨 넥타이 색깔은 정답. 파란색. 정답입니다. 그때 우리 얘기까지 했는데. 우리 다 얘기했어요. 우리 다 아는 거라서 우리 손 안 들기로 했어요. 그래요? 얘기를 안 해. 지금 손님이 왔는데 왜 손을 들어야 지금? 책 없이 마치고 그래. 이 양반이 감옥 가고 싶어 다 함께 그냥. 진짜 감옥 넣어야겠어. 아니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요. 아니 요새 총기가 좀 떨어졌어. 그래.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손님은 안 돼. 알았어. 자, 문제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름 휴가 중 오른 산은? 산을 올랐어요. 어느 산에 봉사를 했을까요? 산에 갔다 오셨는데. 안녕원 원장님. 자, 정답은? 높은 산. 본산 깊은 곳 정막한 사나. 산은 모르시겠죠? 아는데 손 안 들겠어요. 정답은? 오대산? 정답입니다. 야, 아니 근데 정말 나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나 알았었어요. 맞추셨습니다. 나경원 의원한테 제가 줄게요 이 점수를. 손님이니까. 자, 이번 퀴즈는 문재인 정부 애정도 테스트였습니다. 1등은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기다립니다. 네, 기념으로 나경원 의원님을 빼박 문바로 빼박 캔트. 자, 나경원 의원께서 출연 의사를 밝히면서 특히 외부자들과 외교 안보 집중 토론을 제안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아, 오늘 날 잡았다. 아니 뭐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매번 외교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젊은 층에서는 좀 피로감을 좀 느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참 약간 불감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걱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그동안 제대로 얘기를 못했을까, 네. 뭘 잘못했을까 그런 사실은 이제 반성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지금 사실은 참 어려운 때거든요. 참 하긴- 어려운 때라서. 뭐 외국의 언론에서는 가장 편하게 있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뭐 나오기도 했으니까 예, 외교 안보 관련된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도적 대북해법을 강조했죠. 지난번 8.15 경축사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이 생각이 똑같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미국에서 이에 대해서 미국 기자들이 또 미국 정부에 물어봤습니다. 되게 노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약간 좀 떨떠름한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 언론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미국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대북 해법에 대해서는 군사행동 없다, 전쟁 없다. 그리고 이제 대화와 압박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지지자들의 생각을 맞추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참 외교안보 문제는 어쩔 줄을 모르십니다. 지금 결국 이 문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인심 잃고 결국 인심 잃는 정도가 아니죠. 한미동맹에 이제 틈이 생기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도 지금 얼마 이렇게 정말 시간이 짧게 남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화, 대화, 뭐 말로 들으면 아름답죠. 그런데 사실 대화를 구걸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긴장을 고조하고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보세요. 처음에 전화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50분간 통화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이야기하면서 8일 정도 지나서 8월 7일인가요? 그날 처음 전화하셨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괌 이야기 나오고 나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화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화 안 하고 있어요. 독일이 통일을 할 때도요. 독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변 4국의 컨센서스를 얻어서 했거든요. 미국의 컨센서스를 먼저 얻었고 그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영국이 다 동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혼자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만 소외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화를 몇 번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면 아베 전화할 때마다 우리 또 따라 전화해야 됩니까? 그건 좀 다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이 없어요. 옛날에 오바마 때는 전략적 인내였는데 지금 전략적 혼선입니다. 대통령이 있고 물론 국방부 장관은 이해해요. 걔네들 블러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틸러슨 입장이고 대통령은 중간에 서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무슨 옛날 그 사업가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협상하듯이 블러핑을 대통령이 펑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또 과한 폭격 이게 에스컬레이트가 됐단 말이죠. 이랬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건 사실 국무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틸러슨 장관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결국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압박을 하는 건 미국의 기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대화에 대한 4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레짐 체인지 안 한다. 정권 교체 안 하겠다. 그다음에 레짐 컬랩스. 너희들 무너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 3번째 통일을 앞당기려고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북한 주한미군의 전진 배치 우리가 하지 않겠다. 이 4가지 약속을 해주는 거죠. 라고 하면서 대화를 위한 조건을 우리가 내세운 거죠.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압박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 대화 제의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괌 사태로 인한 이것들이 좀 다운되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지금 비판을 받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 보게 되면 한 방 먹었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심한 말을 하다가 한국 대통령한테 점잖게 한 방 막은 겁니다. 미 국무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신문 기고문을 넣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상 국가 정책을 할 때 외교 라인에서는 온건체를 쓰는 거고 또 군사 라인에서는 강경체 쓰는 겁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예측불허 발언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건 북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말을 겨냥한 것은 베이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우려하거나 비판할 때 그럼 유엔의 결정한 입장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미국의 지금 한미동맹의 한 축인 미국이 결정한 입장과 다른 길을 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외교는 이미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 2015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미 외교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데 자 코리아 패싱은 어찌 보면 전 정권에서 남긴 유산입니다. 이걸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엔의 궤도와 미국의 궤도를 0.1mm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 북한의 핵
핵과 미사일의 발전 단계는 예전 정부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가지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도 있고 미국도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든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은 사실은 자기네 그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화를 못 하셨냐. 결국은 그 수준을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한치의 틀림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틀림이 있죠. 그쪽에서는 군사적 옵션 이야기하는데 우린 지금 군사적 옵션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유엔에서도 군사적 옵션을 얘기합니까? 미국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엔하고 한치도 차이가 없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박과 대화에 관해서지 거기 군사적 옵션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죠. 정확한 표현이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그리고 그렇죠. 질문하는 거에 거기에는 따라서 군사적 옵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군사적 옵션은 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밖으로 하는 메시지에 있어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패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러느냐. 결국은 틈이 있게 되면 미국이 우리한테 정보 다 주겠습니까? 미국이 정보 안 줘요. 자, 미국은 지금 이제 핵 문제가 우리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 지금 서부를 때릴 수 있고 지난번 ICBM 발사는 시카고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으로서는 이거는 미국 정권으로서는 또 자기네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발맞춰서 공조할 수 있느냐. 거기는 저는 정말 긴밀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거랑 또 문정인 특보랑 또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문정인 특보 이야기하면 그건 개인 이야기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지금 거기서도 핀트가 안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미묘한 차이가 자꾸 생긴다라는 게 느껴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서 또 하나는 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정말 한미 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미 FTA도 하고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문재인 대통령 참 사람이 좋으신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의 반대를 넘어갈 만큼 강단은 없으신 것 아닌가.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제가 질문이 하나 걱정되는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이다라는 것은 미국한테는 옵션일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옵션일 수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예. 동맹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 옵션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네. 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고 그 그럴 때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우리는 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문제 거죠. 잠시 후에 이제 핵 재배치문 관련할 때 그렇다면 외교 문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자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건데 전 작가님이 얘기해요. 미국 대통령 자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자국 국민을 그거는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아니 그건 왜 그러느냐. 결국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대화만으로 될까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군사적 옵션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질문. 그러면요. 이거 이제 방송 나갈 건데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대화만 갖고 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집권을 했다 치고 북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식을 취할 겁니까? 군사적 옵션까지도 포함하는 겁니까? 모든 옵션은 언더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럼 한반도에서 전쟁도 가능하다. 아니 우리의 동의 없이 안 된다고 하셨다며요.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집권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북의 핵 문제를 해결할 거고 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래야지 야당이죠. 국제 공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아니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일 통일도 국제적 공조 속에서 문재인 하는 대통령이 거예요. 지금 자, 국제 공조 안 북한- 합니까? 고립돼 있나요? 대표적인 게 육자회담이잖아요. 지금 국제공조라는 게 아주 까놓고 얘기하면 아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제회담이 아니죠. 아니, 국제 한미가 공조는 누굴 말하는 대북 얘기한 제재에 거잖아요. 있어서 대북 제재에 있어서 국제 공조라는 것은 같이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든지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개성공단 재개도 이야기하셨고 금강산도 이야기하시고 하셨습니다. 예. 그건 국제 공조의 틀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아니죠. 지금 이 위급 그때는 자 ICBM 발사 이전입니다. 지금 ICBM 발사했어요. 7월 4일, 7월 28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것이 본토를 공격하는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 이제 군사적 행동도 감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한미 공조 중요하다. 그다음 한미 동맹 중요하다. 그리고 이 틀 안에서 해결하고 유엔의 틀 안에서 해결하되 중요한 거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특히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이럴 때 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정당으로서 미래를 보여줘야 된다면서 그럼 야당은 국제 공조라고 하는 추상적인 거 말고 문재인 대통령 하고 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 옵션에 대해서 전쟁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한다기보다는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해야 됐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압박하는 수단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군사적 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 얘기를 안 해요. 자유한국당 전쟁하자는 거 전쟁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하자는 게 아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전쟁도 할수 전쟁을 있다. 하자는 건 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 난 그거만 분명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하자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아니, 자, 그럼 전 작가님 이야기 한번 들을게요. 전 작가님 발언이 너무 잠깐만요. 내가 이야기해. 잠깐만요. 전 작가님 이야기 한번. 아니, 근데 그렇게 잠깐만요. 양方사안 자체 아니에요. 전 작가님 이야기 한 번만 듣고 와요. 이 안보 문제는 사실은 뭐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경원 동의합니다. 의원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원칙은 갖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결국은 대화의 장에는 나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포의 균형이나 핵을 얘기하지만 북한이 뻗대기에는 너무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고 가난해요. 김정은의 가장 큰 목표는 뭐겠어요? 자기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그렇게 전비를 쏟아 부어 가지고 할 만큼 먹을 게 없어요. 엄청난 재원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광물이 엄청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미국도 어제의 미국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슈퍼 경찰, 전 세계의 슈퍼번이 될 생각이 없어요. 대통령직에 있는 지금 트럼프의 머릿속에 가장 크게 있는 게 뭘까요? 북한 핵일까요? 아니죠. 버지니아의 그 소동이에요. 대통령께서 전쟁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벌써 거기서 미국하고 뭐 입장이 다른 것이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핵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는 예전처럼 미국이 전략적 인내하면서 그냥 놔둘 수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서 결국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로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당사자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북한은 우리를 미국 당사자로 할 거예요. 저는 미국 할 거라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않아요. 그다음 이제 북한은 두 번째 이제 돈을 원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단계죠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미국한테는 핵의 위협이 걷어졌지만 우리한테는 핵의 위협이 존재되는 상태로서 적당히 타협되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 안 좋습니다. 결국은 그때 북한은 우리한테 돈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그러한 시나리오예요. 국민들도 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으로 날아올 수 있는 운반체, 북한이 운반체, 그 미사일 장거리 ICBM은 포기하겠다 한다면 미국 오케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이 북한이 지금 10개에서 30개 정도 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핵폭탄을. 그러면 10개에서 30개 정도 핵폭탄을 가진 수준에서 동결. 오케이. 그렇다면 10개에서 30개 정도 가지고 핵 보유국 네가 누려라. 그럼 미국은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머리 위에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측 불허의 정권과 예측 불허의 정권. 그 예측 불허의 정권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인민들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남한 백성들, 남한 국민들 염두에 두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기 뭐 백령대 한 방 뻥 쏘면서 핵 위력을 과시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 정도 북한의 시태라면은. 자, 그랬을 때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저기 안영환 의원께서 이제 제가 하신 말씀하고 저도 같은 말인데요. 왜 한미동맹이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아니, 한미동맹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 하나도 아니에요. 없어요.
미국은 만족하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핵이 동결되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다른 무엇을 떠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렇게 아니, 생각하시니까 아니, 제가 아니. 저희가 걱정하는 국가를 거예요. 운영하기 때문에 보면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예를 대응을 들어서 만드는 예를 거예요, 들어서 지금 두 대응을. 분이 하는 건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남한 정부의 입장은 핵 동결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동결 다음 폐기를 얘기했고요. 미국 뭐라 그랬습니까? 핵 폐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 균열이 왔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술적 다양성을 갖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 대해선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여기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명확하게 푸는 키워드가 있어요.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미국의 경우도 그 한미동맹 아래서 한국과의 이런 군사적인 동맹 관계가 계산서에 딱 맞아요. 네. 그렇게 적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한국을 빼버리고 광까지 그냥 딱 철수를 해버린다? 돈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반도에 이 전략적 지역만큼 탁월한 곳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괌포위 사격 발표로 북한이 군사적 위협과 대화를 오가는 단계적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배치를 했고요. 그런 대응을 펼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전술핵 재배치라는 이야기가 이제 화두로 좀 떠올랐어요. 자,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네, 이 전술핵 배치를 놓고 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좀 내용은 틀린 것 같아요. 뭐 같은 보수 어떤 차이가? 정당이지만은 일단 이제 전술핵은 91년도에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다가 철수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정책도 있었지만 또 우리 남북한과에서 화해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면서 빼냈지요.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이제 당론으로 정했지요. 전술핵을 재배치. 뭐 미국에 요청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은 당론 아닌 것 같아요. 핵 공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와 핵 공유는 어떻게 다른 건가? 말 그대로 재배치는 91년도에 빠져나간 미국의 전술 핵을 배치하겠다. 이제 핵 공유는 뭐냐? 굳이 한반도에 핵을 재배치하지 않더라도 미국에는 핵 잠수함들, 전폭기들, 뭐 전략폭격기. 비원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고 미국과 협조하에 그런 핵 사용을 공유하자. 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아마 이런 발단에서 나온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사용을 할 때 동시에 승인을 하고 동시에 제안하는 겁니다. 자, 유럽에서 독일이 아무래도 러시아가 지금 상황이 이상하다. 핵 같이 가지고 오자. 그러면 미국 오케이 하면 같이 들어오는 이런 식 케이스를 발단으로 해서 그런 사고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파리의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건 절대 무기거든요. 절대 무기는 절대 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프랑스 핵무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이제 북한이 사실상 진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 직전에 이르렀고 네. 결국 그렇다면 이 한반도의 핵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핵 우산만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불안감. 결국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핵에 대한 위협에 빠졌을 때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수 있느냐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핵무장론이 대두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NPT 조항에 예외 조항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저는 전술핵 재배치를 우리가 재배치 자체를 그냥 당론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거기에 한시적 뭐 이런 정도의 전술핵 동결 재배, 전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핵 위협이 없어지기 때까지 뭐 이런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가 맞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저는 이제 가로를 좀 넣고 싶고요. 사실은 저러한 정도의 주장을 해서 핵 공유를 이끌어내기만 해도 우리의 핵 우산의 실효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아니 우리 거라면 우리가 재배치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게 아닌데 왜 남의 걸 가지고 재배치하느냐 마느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핵 우산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얘기하는 데다가 미국에서 이걸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못 받아요. 왜냐하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주도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이 자신이 주도하는 이 세계 전략을 뒤엎고 한반도를 위해서 이걸 해주고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네.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줄줄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죠. 사드 그 레이드 하나 들어온 거 가지고도 러시아가 중국이 이러는데 여기 전술핵이 들어오게 되면 러시아 중국이 또 가만히 있겠냐고요. 동북아에서 완전히 또 여기 군비 경쟁이라는 게 격심화될 거고요. 네. 또 미국이 한국에서 요구한다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주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현실성이 없고 의회 통과도 이건 어려울 파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우리 좀 해야 되는 거 북한의 색가전데 우리도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좀 나온 거죠. 퍼퓰리즘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이 알면서 퍼퓰리즘 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전술핵 재배치 이 문제는요. 자, 유럽에서 공유하는데 왜 우리가 공유 안 합니까? 이거 한미동맹 균열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핵 개발하려고 했다가 독자적인 핵 개발하는 게 미국의 신경을 걷는 게 그 역사가 있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원자력 연구소에서 연구용 플루토늄 재처리한 거를 30년인가 지난 다음에 IAEA가 사찰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핵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무척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전술 핵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주도권이나 우리에게 사용권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핵배낭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미국의 군사적 범위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전술핵 배치 혹은 핵을 사다가 뭐 우리가 스스로 갖다 놓겠다. 당신들 전술핵 재배치해줘라.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핵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려고 하는 나라로 계속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러면 핵 균형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핵 지금 균형이 왜 무너졌어요?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핵우산 실효성 과연 이 부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핵 균형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왜 우리하고 대화합니까? 북한이 우리가 너네 폐기해라. 뭘 갖고 왜 무슨 이유로 폐기하겠습니까? 저는 북한이 핵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북한이 하는 그 인식에 그냥 동의하지 않아요. 북한이 그냥 폐기하고 포기할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는 무슨 수로 어떻게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너네 정권 다 보장해줄게. 김정은 정권 보장해줄게. 그렇게 하고 대화합니까? 그럼 결국은 뭐가 됩니까? 나는 정말 말만 아름다운 대화, 말만 아름다운 평화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겠느냐. 앞으로 남북 통일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같이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걸 핵이라는 게 말이죠. 핵이다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개발하는데 이렇게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나 마음만 먹고 허락만 받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정도가 핵인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또는 못 하는 이유 그 대가로서 우리가 핵우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쪽에 있는 분들 가운데선 만약에 전술핵을 재반입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북한을 기본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아요. 된다. 그건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 있죠. 저기 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응?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정사실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폐기를 주장할 수 요구할 없다. 수가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미 북한은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완성 단계예요. 그런 점에서 올 옵션을 우리가 가지는 거는 저는 고려 대상은 분명히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유럽에는 나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시아의 안보 불안과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아시아에는 아세안밖에 없다 이거예요. 협의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미국과의 긴밀한 요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핵 공유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네. 지금 바른정당의 요구 굉장히 공허한 거죠. 자, 오늘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직 국회의원 세 분과 국회의원 한 분과 교수님 한 분인데 상임위 같은 거 하면은 와 진짜 그거 어떻게 이겼는데 그래서 나가나 봐 다들 얘기 안 하고. 아니 은근히 자기가 상임위원장이 돼버려. 이 양반 감옥 가면 왜 이러고 그러니까 이 정도 인원에도 이러면 자 뜨겁다 못해서 데일 것 같은 토론 열기를 조금 시켜보겠습니다. 요즘 화제가 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죠. 자 외부자들 대표 작가이신 우리 전 작가님 읽으셨겠죠?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한마디로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신창 기자로 출발했을 때 아침에 했던 게 뭐냐면 결제판에다가 자판기에서 커피 8잔 뽑아가지고 취향대로 이러면서 선배들 책상에 놔주는 거였는데
그런 여성의 현실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남편, 정신과 의사 많은 남자들이 나와요. 근데 절대로 나쁜 남자들이 아닌데 그 남자들이 한국 사회의 굴레 속에서 결국은 소극적인 가해자가 돼서 여성들을 또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자분들 중에 이걸 읽은 분들은 뭐냐면은 이런 남자는 소수 아니냐고 매우 불편하다고. 그 점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현실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많은 남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주부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아니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오는데 저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실제로 이 책에도 나와요. 그런 700원짜리 점에서 커피 마실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김지영이라는 이 여성은 70년생이건 뭐 82년생이건 60년생이건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고 또 거기에 나온 남자들은 다 똑같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서 빚어지는 가슴 아픔 이게 이 책에 녹아 있죠. 얼마 전에 그 민주당 금태섭 의원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판사 처음 임관할 때요. 면접을 하는데 그때는 출산휴가가 60일이었어요. 근데 출산휴가 60일을 다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부장 판사들이 여자 판사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뭐 이런 말씀을 노골적으로 물어보셔서 우린 그때 내가 정말 재판을 잘해보고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정의를 실현하고 막 이런 꿈에 부풀어서 사실 갔는데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정말 처음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랑 다른 세대인데도 아직도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는데도 안 바뀌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아니 좀 했어요. 판사인데도 출산휴가를 못 쓴다고 60일을 다? 전혀 입장 바꿔놓고 그러면 더 불편하고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특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여성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임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려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야근하고 뭐 이러다가 유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하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는데요. 잘 못 쓰거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보장되어 있어도 1년 보장되어 있어도 못 쓰거든요. 남성 육아휴직 거의 쓰는 사람 없죠. 그래서 정말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사내 눈치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요새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육아휴직 뭐 신청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동 육아휴직 제도. 그다음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엄마의 몫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도와주는 거다 그런데 그래서 육아휴직을 서로 성이 다른 두 사람이 신청할 때는 그 육아휴직 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 거 뭐 이런 법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 대기업이야 잘 지켜지겠지만 인원이 적은 기업일수록 사실은 더 눈치 그게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줘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를 정말 낳고 키울 수 있게 하는데 네. 저희가 좀 전력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게 경단녀라는 표현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죠. 이게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죠. 그 2015년 인구 총 그 조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절반 이상 경력이 그냥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대가 피크였다가 30대 때 뚝 떨어졌다가 40대 넘어가면 조금 오르는데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근데 조금 올랐다 다시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만큼 올랐을 때는 되게 원래 했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허드렛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실 임금 차별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다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이것까지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이전에 받던 임금의 40% 남짓? 그거밖에 못 받는 게 돼버리는 거죠. 재취업까지 보통 8.4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뻔한 겁니다. 왜 그 경력이 단절되느냐? 당연합니다. 임신하고 출산이거든요. 아이 또 키워야 돼. 그리고 애를 또 키워야 되니까 8.4년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 뭐 대학까지 다 했으면 그 사회적인 재원이 투자가 된 거고 그게 경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엄청난 손실이죠. 그래서 1년에 보통 15조 정도가 경력 단절로 인한 손실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2000년 때부터 지금 누적 손실을 보게 되면 그게 195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여성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졌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OECD 통계를 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이 출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경력 단절 여성을 뭐 취업하는데 차별 없게 하자, 뭐 정규직을 더 늘린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경력 단절 없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부터가 우리가 좀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저는 또 2012년에 안에서 성차별에 대해서 1200페이지 되는 책을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여성을 비하하는 관점을 남자들이 여기저기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경단녀의 문제, 그다음에 여성의 문제 이런 거를 국회에서 정책하고 예산 투입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 이전에 성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냥 그 1200페이지짜리 책을 보면서 제목이 뭐예요, 그건? 잊어먹었죠. 그걸 기억. 안 읽은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감옥 가고 싶어는 감옥에 들어가면 보게 그 책을. 그 제목을 몰라? 전 이해하는데 전 영화 보고 그다음에 딱 문 닫고 나면 이제 근데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사회에 나름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네. 성차별 관점이 무척 많습니다. 마초이즘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차별 교육을 시키고 다 성인이 된다 머리가 굳은 상태에서 야 이거 여자들 경단녀 이거 심각한 문제다 휴가 줘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판사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교육 문제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 교육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 저도 당연히 맞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동의해요, 진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남성이 임신할 수 있는 의학혁명을 가져와야 돼요. 아니 할 수 있대요. 아니 실제로 남성이 임신할 수 있대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남성들을 이렇게 개조하기보다는 네. 저는 정말 성차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도 이 모든 여성들이 다 똑같아요. 결혼할 때 끝까지 직장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출산해서도 견뎌요. 근데 어디서 무너지느냐? 아이가 아플 때. 아이가 아플 때 저도 똑같은 걸 느꼈는데 아이가 감기가 들었는데 아프니까 칭얼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아이가 제 발목을 붙잡고 엄마 가지 말라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뿌리치고 왜냐하면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문을 탁 닫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면서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러면서 제가 들어가서 애하고 30분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일하는 장소에 갔는데 왜 늦었냐고 해서 제가 자동차가 라이트가 꺼졌다고. 근데 제 인생에서 그게 제일 잘못되고 후회된 발언이에요.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30분 걔하고 더 있어주느라 왜 그걸 저는 얘기를 못했을까요? 예.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아이 아파서 아이 데리고 병원을 갔다가 늦게 출근하면요. 아이 아파서 병원 갔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랬으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아이 데리고 병원 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경험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예컨대 남자들끼리 좀 어제 술 먹고 늦게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좀 늦었습니다는 경험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익스큐즈가 되는데 네. 아이 아파서 병원 갔다 늦게 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 삶의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제가 아파서 병원 갔다가 늦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때 거짓말을 했던 거죠. 특히 여성분들이 직장 다니던 분들이 출산 후 산후 우울증 걸리는 증상도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게 저가 이제 부인이 그게 왔어요. 아파트 철문이 땅 닫히는 순간에 애하고 둘이 있는데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느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제발 그 철문 그걸 좀 살살 닫고 나가서 나갔는지 모르게 좀 나가줘라. 제가 이해하는 게 독방처럼 느껴지는 독방처럼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역시 법무부 장학생은 달라. 이 철문을 닫고 잠그는 것과 따놓는 거하고 느낌이 틀립니다. 이번에 가서도 많은 교도관들이 이걸 닫은 것처럼 살짝 대놓으면은 하루 종일 자유로운데 덜커덩 닫아놓으면 그때부터 확 닫히는 거야. 근데 이때 가서 옛날에 철문을 닫지 말라고 했던 그때 네. 그 부인의 얘기가 절실하게 오더라고. 여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정책
짧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변혁 작가님.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직장 안에 있는 보육시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같이 아빠의 직장도 좋지만 그래도 엄마의 직장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하고 점심도 먹고 퇴근을 같이 하고 이것을 모두 용인하는 회사 분위기. 국회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하려면 뭐 100몇 대 1인 거예요. 네. 100몇 대 1이래요. 네. 더 될지도 몰라요. 네. 거기부터 잘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 의장이 되었던 전 거기다가 플러스하면 아이 낳는 것, 출산으로 인해서 불이익받지 않는. 그래서 출산 가산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여성들이 슈퍼우먼 컴플렉스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컴플렉스에 나 일도 다 완벽하게 해야 되고 가정도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야, 근데 재밌는 게 자유한국당하고 정의당이 가장 극과 극인데 바로 이 자리에 심상정 후보가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요? 슈퍼우먼 방지법을 만들자. 그 슈퍼우먼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여성들이 아주 편안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외교안보부터 사회 이슈까지 나경원 의원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외부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아까 이 토론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이라 그러셔갖고 저 이제 모처럼 나왔는데 요새 자유한국당 이미지도 안 좋죠. 뭐 저도 뭐 요새 뭐 좋은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개선하러 나왔는데 아까 너무 열심히 싸워서 이거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만나서 참 좋았고 네. 아까 우리가 이제 국회 어린이집이 더 크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럼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국회의장이 돼서 국회 어린이집 좀 100몇 대 1 안 되게 네. 크게 넓혀주세요. 그 소문에는 서울시에 좀 넓히고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좀 있으시는데요? 지금은 새가 없어요. 아, 그러세요? 자유한국당 그렇게 욕하시면서 무슨 뭐야라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선거는 내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 없다는 게. 마지막으로 MC의 공식 질문 드립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정치란? 제가 이런 말 잘해요.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치라는 것은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좋은 나라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치하고 싶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